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연일 푹푹 찌는 더위에 오늘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원래 7월 초는 전국에 장맛비가 집중되는 시기인데 올해는 비 대신 폭염이 이어지면서 열기만 쌓이고 있습니다. 강릉은 초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났고 폭염특보는 더욱 확대됐습니다. 올 여름 장마는 끝난 걸까요? 먼저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맛비 대신 폭염의 기세가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밤에도 식지 않은 더위에 강릉은 밤사이 체감온도가 30도를 넘으며 초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났고 서울 등 전국 25개 지역에서도 열대야가 기록됐습니다. 밤낮 없는 찜통더위에 폭염특보는 연일 확대됐고 경보로 격상되는 지역도 늘었습니다. 오늘 내륙 곳곳에 한때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용인에는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졌지만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35도를 오르내리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전국적인 폭염은 내일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무더위가 계속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밀려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장마는 정체전선이 완전히 북상하면 종료되는데 일본 기상청은 오키나와와 규슈 등 남부 지역에 대해 평년보다 20일 정도 빠르게 장마 종료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상청은 아직 기압계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장마 종료를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는 열대 요란에 의해 우리나라 부근으로 확장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최성기에 달하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열대 요란이 사라진 뒤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 향후 장마에 대한 전망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일 것으로. 장맛비가 자취를 감추고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아직은 기압계의 변동성이 큰 만큼 안심하긴 이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찜통 같은 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역대 6월 최고 기온을 갈아치운 곳들이 많았습니다. 더위를 참다 못한 시민들은 해변으로 몰렸고 이를 멈추기 어려운 산업 현장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내리쬐는 햇볕에 백사장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파라솔 그늘에서 볕을 피하고 바다에 뛰어들어도 열기가 가시지 않습니다. 휴가철이 한참 남았지만 해변은 더위에 지친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진짜 그냥 밖에 10분만 있어도 바로 땀이 날 정도로 더웠었는데 바로 바다에 들어오자마자 여기까지 오면서 흘렸던 땀들이 다 씻겨 나가지고 오히려 추울 정도예요. 완전 몸이 오들오들 떨릴 정도로. 불볕더위에도 작업을 멈추기 어려운 산업 현장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터파기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건설 현장. 온도계에 찍힌 기온은 38도를 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포도당과 얼음을 두고 폭염과 사투를 벌입니다. 옷이 하루에 몇 번씩 젖었다가 말랐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에어컨을 가동하고 제빙기, 식염포도당 같은 것들을 비치해서 쉬시간에 시원하게 쉬면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때이른 불볕더위는 역대 6월 최고 기온을 연일 갈아치웠습니다. 부산과 대구, 전주 등 전국 기후관측 지점 97곳 가운데 절반 넘는 곳의 기록이 경신됐습니다. 전국 온열 질환자도 4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명 넘게 늘었습니다. 예년보다 빨리 시작된 무더위, 하지만 끝은 더디게 올 거로 예상되면서 세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폭염 대응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고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어제 폭염 재난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취약 노인과 농업인, 작업장 근로자 등 폭염 민감 대상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무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 자제와 충분한 휴식, 수분 섭취 등 국민 행동 요령을 당부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새 정부 검찰개혁 움직임에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심 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밝힌 가운데 새 정부 첫 검찰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여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새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인선이 마무리된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온 심 총장은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겠다면서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과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인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고위직 인사들도 줄줄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뿐만 아니라 일선에 있던 양석조 서울 동부지검장과 신흥석 서울 남부지검장 등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양 동부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수사 없는 기소는 공소권 남용,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속전속결로 단행됐습니다. 검찰 2인자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은 성상원 대전지검 검사장이 맡게 됐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이 임명됐고, 검찰 조직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던 이문정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은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 동부지검을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틀 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에 처음으로 출근하면서 검찰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에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며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출근길에 오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일성은 역시나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신중하고 차분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직의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구체적인 표현으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또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 기능은 공소청에 맡기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태인데, 정 후보자는 신속 처리 주장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란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만 검찰 내부 반발이 예상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반발하는 검사 자체가 적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검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 후보자는 최근 검찰개혁의 구체적 계획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의 교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도 대선 당시 수사 기소 분리 등을 내세웠던 만큼 장관 임기를 시작하면 강도 높은 개혁에 착수할 거로 보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두 차례 미룬 대검찰청 업무 보고를 다시 연기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로 예정된 검찰청 업무 보고를 검찰 내부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밝히는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는 상황에서 검찰 업무 보고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 주권을 강조하며 국무위원들에게 선출 권력인 국회에 대한 존중을 당부했습니다. 사실상 질책으로 보였는데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 설전을 벌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과 5번째 국무회의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작심한 듯 국무위원들과 국회 사이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국민 주권은 선출된 권력에 의해 발현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대상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 자신의 임기 등을 두고 최민희 위원장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개인의 임기와 관련된 부분은 동의 안 한다 이 말입니까? 법안이 법으로 통과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여대 야소 구도인 국회에 힘을 보태면서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게 경고를 보낸 거란 관측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이 대통령 의도를 짐작만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진숙 위원장을 염두에 둔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로서 자세를 당부하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청문회와 추경안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 드러난 대목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질책성 발언은 아니었고요. 좀 서로 이렇게 좀 잘 해봐라는 정도의 권유로 그렇게.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오는 3일 조국혁신당 등 5개 야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하는 등 국회와 소통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을 지명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 끝부분에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 1명의 추천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2인 체제 안에서 1대1 구조로 나뉘면 오히려 방통위가 아무 의결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이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표를 제출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면직을 제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한 뒤 5월 말부터 출근하지 않다가 오늘 업무에 복귀했지만 당일 면직 처리되었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면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전체 회의를 열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 나가 있는 대사들에게 귀국을 지시했습니다. 정권 교체기의 주요국 대사 인사는 통상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새 정부의 외교장관이 취임하기도 전에 대사들을 불러들인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부가 최근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주요국 대사들에게 이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를 비롯해 박철희 주일대사, 이도훈 주러 대사와 함께 황준국 주 유엔 대사와 문승현 주 프랑스 대사, 그리고 윤여철 주 영국 대사 등도 포함됐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올해 초 귀국한 정재호 전 주중 대사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주요국 대사 전원에게 이임 지시가 전달된 겁니다. 외교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재외공관장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크게 새로운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외공관장 인사와 관련해서 새 정부 출범 후에 재외공관장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거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모든 재외공관장에게 사표를 내도록 했습니다. 다만 그때는 강경화 신임 외교장관이 취임한 뒤에 일괄 사표를 지시했지만 지금은 조현 외교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임 지시가 전달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탄핵된 전 대통령이 임명한 공관장이 해외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외교장관 임명 전이라도 새 공관장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관장 인선에 이어 주재국의 신임장을 받는 절차까지 시일이 꽤 걸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 주요 공관에서 대사 대리 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여야는 추경 정책 질의에서 이틀째 이 재정 건전성을 두고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가장이 돈은 안 벌고 빚잔치를 해서 되겠느냐고 비판했고 이에 여당은 빚을 내서라도 굶는 건 막는 게 가장의 역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째 이어진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정책 질의에서 화두는 역시 전 국민 소비 쿠폰이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운다는 야당의 지적에 여당은 한가한 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빚을 내어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면 가장은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굶는 것을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을 상대로 7년 이상 연체된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성실하게 빚을 갚은 자영업자가 박탈감을 느낀다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운영 자금으로서였는지 아니면 개인의 도박 자금으로서였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자세히 조사를 해야. 이에 민주당은 빚 때문에 폐업도 못하는 업계 실정을 알기나 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응급중환자한테 매일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식품 챙겨 먹으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 하는 이런 진단과 처방은 전현 정부를 향한 틈새 저격도 이어졌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가 꾀병 환자가 아닌지 확인해달라거나 김건희 씨는 휠체어 연기에 실패한 명백한 나이롱 환자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언급하며 용산도 선을 그은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의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걸 보면 이 정책이 그렇게 잘된 정책은 아닌 것 같고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4일을 추경안 처리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야당이 재정 건전성 악화와 형평성 논란을 연일 부각하고 있지만 추경안은 여당 주도로 무난하게 통과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여야의 평행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찾아가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고 모레 단독 처리할 방침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거듭 외쳤습니다.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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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후보자가 증빙 자료도 안 내고 민생 정책을 이끌 역량도 부족하다면서 대통령실에 항의 서한도 전달했습니다. 민주당이 타협은 없다며 전면전을 예고한 이튿날 야당은 용산을 찾아가 이재명 대통령으로 전선을 확대했습니다. 새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기는 내란 종식의 실용 내각이라면서 목요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반대는 새 정부 발목 잡기이자 대선 불복이라면서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점도 분명히 해둡니다. 원내 167석을 가진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 동의가 없어도 인준안은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목요일까지 합의해오라고 여야에 시간을 줬지만 평행선 대치 속에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국민의힘이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비대위원으로는 원내에서는 사선의 박덕흠, 재선 조은희, 초선 김대식 의원이, 원외에선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과 홍형선 화성갑 당협위원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대위는 다음 달 중순으로 전망되는 전당대회에 앞서 전대준비위원회와 선관위 등을 구성해 구체적인 일정과 경선 규칙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을 통보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자 특검팀은 오는 5일 재소환을 통보했고 윤 전 대통령 측도 출석할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출석 시간을 놓고는 양측이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차 조사를 위해 토요일인 오는 5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오늘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요구했지만 전날 기일 변경을 요청한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번이 마지막 출석 통지라면서 만약 이번에도 불응한다면 요건이 다 갖춰진 만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체포영장 청구를 시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7월 5일 이후로 출석일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던 만큼 이번 소환에는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상 오전 조사는 10시부터 하는 게 관행인 만큼 시간을 1시간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앞서 전달한 시간에 나올 것을 다시 통지했습니다. 1차 조사 경과를 고려하면 조사할 게 많고 사회 일반의 업무 개시 시간을 고려했다는 이유입니다. 첫 소환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한 특검은 무인기 전문가인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으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공격이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심층적인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오는 5일 2차 조사가 성사된다면 여기에 더해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거부로 중단된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도 재개될 전망인데 특검은 경찰 총경이 계속 신문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이라 양측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조사가 순탄하게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의 공통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 이 최상병 특검이 먼저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명현 특검팀은 임성근 전 사단장 소환을 시작으로 관련 조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고 있는 두 특검 가운데 최상병 특검이 먼저 관련 조사에 착수합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관한 겁니다. 민 특검님하고 통화를 했고요. 거기는 16개 부분에 아주 굉장히 바쁜 적이고요. 우리는 김건희하고 겹치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수사를 하시고. 먼저 첫 소환 조사에 임 전 사단장을 부르는 특검팀은 최상병 순직 뒤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당시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에선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결재 번복 뒤 피의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VIP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소환 계획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 일요일이었죠.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길에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또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 안에서 반발 기류도 좀 예상이 되는데 검찰 조직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실까요? 검찰 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검찰 조직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법안 신속 처리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차분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 의원님? 네, 정성호 의원님은 우리 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인사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뭐 강성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레드팀에서의 중재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중진 의원이었기 때문에 검찰 개혁도 속도전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맞춰서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서의 오늘 첫 일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재명 후보 당시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민생 경제가 가장 우선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민생을 살리기 위한 역할을 우선순위로 하고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만큼 그런 면에서의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까운 그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께서는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사법 그리고 정치 검찰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겠다라는 오늘의 그런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체 검찰 조직을 마치 악마화하거나 개혁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늘도 말씀하실 때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 일부의 정치 검찰들이 문제다.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도 공감해 주실 거다라는 면에서는 이번에 검찰에 대한 개혁은 합리적이면서도 순리대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성공하는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 개혁 속도 조절 뭐 이런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봉욱 민정수석 그 후보자가 인선이 될 때 그때 이제 이틀 전부터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부터 민주당에서는 지금 상당히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도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추석 전에 끝내겠다 이렇게 속도전을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그 대한민국의 민영사 관련된 형사사법 제도를 완전히 뿌리부터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 어떤 국민들의 기본권 어떤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어떤 법학자들이라든지 합리적인 어떤 국민들이 어떤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상대적으로 좀 신중한 입장인 봉욱 수석과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성호 장관을 지명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강성 기류도 굉장히 좀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어떤 생각대로 된다면 검찰이 해체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공소 기능만 하고 있는 공수처과 이제 중수청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면 글자 그대로 검찰청은 이제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성호 장관 지명자 이야기를 또 들으면 또 민주당의 좀 안과는 또 다른 또 생각이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여야 어떤 논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지.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성호 장관 지명자가 이야기했듯이 일부의 개혁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형사사법 제도를 많이 뜯어고쳐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지난번에 6월 달에 민주당의 이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안을 내놨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부하고 이거를 지금 이야기했던 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안이 좀 변경될 가능성, 또 다른 안이 나올 거라서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정성호 의원도 얘기를 하기에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검찰개혁 사법체계 변화를 이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신중하고 차분하게 고민하면서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명확한데 이 방식과 속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가겠다라는 의지인 것이거든요. 명확한 거는 이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한다. 그리고 검찰청에 대한 폐지를 한다.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하면서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법에 대한 그런 디테일에 있어서는 법안과 같이 가야 되는 데 있어서 여야가 같이 논의를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분히 그 논의할 여지를 우선은 열어놓은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개혁 과제든 간에 무리하게 추진했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에 있어서 많은 검찰들의
국민들의 그동안의 권력 유착, 정치, 검찰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 무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도 분명히 문제의식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문제점 있는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라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장관 인사청문회와 그리고 사실 업무를 하면서 논의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방향은 같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속도 조절도 해가면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들렸습니다. 자, 정성호 후보자는 검찰 내부에 반발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이 인터뷰 이후 6시간 뒤에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할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이제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제 표명했는데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심 총장의 사의 표명 예상을 하셨었나요? 예, 어느 정도는 뭐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동안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서 계속해서 이제 심우정 전 총장은 오히려 지금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압박을 가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청법에 따라서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으로 이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정치 권력으로부터 검찰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를 하라는 그런 어떤 의미인데 그런 어떤 법에 어떤 정해진 임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이렇게 사의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대단히 조금 책임감을 갖지 못하고 좀 비겁한 행동이다 그렇게 좀 보여지면서 특히 이제 사의를 표명하면서 굉장히 좀 쓴소리로 지금 현재 그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지금 이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는데 제가 볼 때도 만약에 지금 현재 민주당 안으로 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전체 검사 정원이 한 2,7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공소 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검사가 한 35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 그러면 이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가게 된다면 공소청으로 예를 들면 2,000명 이상이 간다면 이것은 뭐 너무 많은 검사들이 작은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중수청에 가게 된다면 이제 검사가 아닌 수사관으로 되면서 그렇죠. 굉장히 지위나 직급이 격하가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검사들이 당연히 이제 불만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지금 좌파 정권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사법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1단계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그다음에 검수완박 시리즈로 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대부분의 어떤 수사 현실입니다. 저도 2022년, 2023년 계속적으로 이제 경찰청으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검경 수사권만 하더라도 그 이후에 수사 종결 일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에도 우리가 봤지만 사법제도는 수사 권한이 명확하게 기간이 어느 기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게 경찰이나 검찰이냐 또 이게 공수처냐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이제 이게 공수청과 중수청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굉장히 더 혼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현실적인 어떤 그런 어떤 문제점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으로서도 굉장히 좀 이런 방향으로 되면 안 된다는 좀 우려스러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몸소 보여줬다.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권력과 유착되면서 여러 가지 비리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본인이 이제 특감의 검사 조사를 받아야 되는 피의자로서의 신분인 거죠. 공수처에 이미 그런 이첩이 됐는데 그것이 지금 특검으로는 이관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총장의 자리를 버티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검찰총장으로서 피의자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건 버티기 전략 아니야? 아직도 검찰 내에서 내란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이런 국민적인 우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의를 표명한 거는 정당했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이제는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특히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하면서 김건희, 명태균 수사 이슈에 있어서의 뭔가 내부에서 역할을 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고요. 뭐 마약 세관의 인천 그런 이슈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녀의 외교부 채용에 대한 비리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으로서의 그런 검찰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명확히 아니었다. 그런 면에서 당연히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조사를 받아야 되고 지금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뭔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어불성설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점을 홍석준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동안의 정치 검찰로서 윤석열 정권에서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그런 사법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은 부정하게 활동을 했고 예. 특히나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구속 취소를 하면서 심우정 총장이 사실 검찰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은 사건 무마, 김건희 여사의 그런 조사도 검찰이 출장 검사라는 황제 조사,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심우정 총장이 당연히 그런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개혁의 대상으로서의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정말 자성의 목소리가 오히려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또 짧게 보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이 오늘 이렇게 사퇴를 하자마자 바로 후임 인사가 실시가 됐는데 한번 면면을 한번 볼까요? 일단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 조직범죄부장이 임명이 됐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 북부지검장이, 그리고 서울 동부지검장 지금까지 이제 검찰에 쓴소리를 많이 했었죠.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이번 이제 검사 인사 특징은 특수통은 뭐 태조를 이제 보이고 기획통 그리고 수사통이 이제 약진을 하면서 특히 윤석열 정부 때 어떻게 보면 좀 자천된 사람들이 대거 등용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또 임은정 지금 동부지검장인데 지금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를 지금 이제 생략을 하고 지금 검사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특히 지금 이제 서울지검 중에서도 동부지검이 가장 어떤 순위가 선순위 그 지검장인데 지검장, 동부지검장을 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동안 이제 임은정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좀 쓴소리를 하면서 좀 많은 내부에서 좀 충돌이 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또 검찰 내에서 아주 보기 드물게 또 찬성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권에서 그런 어떤 이미지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임은정 부장검사를 아주 파격적으로 동부지검장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들 뭐 대부분 사법연수원 29기, 30기의 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인사가 났는데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때 그리고 여러 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수사 때 뭐 역할을 했던 일부의 그런 검사 라인에서의 그런 임명이 된 부분이 있고,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의 자성의 목소리 그리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그동안 얘기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들어가서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이재명 정부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1인이기 때문에 동부지검장으로 왔을 때 아마 내부에서의 그런 문제되는 그리고 검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개혁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오히려 순기능으로 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제대로 된 개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회 상황 좀 살펴보겠는데요. 추경안하고 이제 상법 개정안, 이 부분은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물꼬가 조금 트이는 분위기인데 문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입니다.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도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점도 분명히 해둡니다. 인사청문회 따위 증거자료도 없이 우기기만 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새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 먼저 국민의힘, 어제는 이제 국회에서 배추 18포기 놓고선 이른바 국민청문회를 열었고요. 오늘은 보신 것처럼 대통령실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지금 자진 사퇴 아니면 지명 철회 이거밖에 답이 없는 건가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그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증인도 지금 현재 부르지 않고 특히
의혹이 지금 있는 핵심 이슈에 대해서 자료를 낸다고 했고 자료를 지금 내고 있는 게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가장 큰 어떤 의혹인 재산 문제 관련해서 2020년과 2025년 사이에 이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기타 소득, 즉 뭐 연설 이런 뭐 강연료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 1,400만 원밖에 안 되고 또 그 이후에는 뭐 경사 조사 또 출판 기념회 등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조차도 부족하니까 또 처갓집으로부터 뭐 2년 동안 뭐 2억 정도 얻었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했는데 그러면 정유서는 내냐 하니까 그래 정유서 냈다 해서 정유서 자료를 제출해라 하니까 그런 자료도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환갑이 된 국회의원 사유에게 과연 처갓집에서 그렇게 지원을 할까요? 그리고 모든 지금까지 이야기는 저는 단순한 어떤 변명에 불과하다.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뜻하다면 자료를 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출국 관리 관련된 자료도 민원 24시 하면은 5분도 안 돼서 내는데 그런 자료도 청와대 석사학위 관련된 의혹 제기를 하니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부터 좀 내고 이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밀어붙여서 그냥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로 지금 인준을 어떤 통과를 시키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전혀 지금 현재 조성이 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인준안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의지 같아요. 예, 6월 임시국회 전까지는 빠르게 국무총리 인준을 해서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서의 해야 될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자료 요청에 대한 건은 뭐 저희가 야당일 때도 항상 자료 내놔라라고 많이 외쳤는데요. 실제로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에도 기존의 총리들의 그런 청문회에서 통상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출했다는 겁니다. 되돌아보면 한덕수 총리 청문회 때도요. 그 개인정보 동의 안 했고 입출금 내역, 계좌 내역, 그리고 납세 내역 이런 것들을 다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의원 후보자에게만 요청을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과한 요구일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제도 개선을 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증인 출석을 하나도 안 한 것이 마치 김민석 후보자의 잘못인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이거는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있어서 불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더 그러면 증인을 출석하기 위해서 더 협상을 하고 위원장도 야당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열심히 뭔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불발되면서 나쁜 선례를 만든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지금 이틀 동안 하면서 야당으로서 정말 인사청문회 꽃 아닙니까? 그럼 더 파이팅 했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 정도까지 하고서는 뭔가 아쉬워서 그 다음날 또 국민 청문회를 한다고 했는데 별로 국민들께서는 이제 빨리 국정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무총리 인준해라라는 여론이 더 높고요. 그러면서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한덕수 총리 때도 실제로는 적합이 30% 부적합이 37% 정도의 여론이 있어서 부적합이 또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첫 번째 총리였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대승적으로 표결해서 그냥 통과시켜줬거든요. 그러면서 첫 번째 국무총리 발목 잡기를 하면 오히려 야당한테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빠르게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나경원 의원은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닷새째 농성 중인데 오늘 그 김민석 후보자가 어제 찾아갔었고 오늘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찾아갔네요. 두 분 다 그 동작구가 지역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김병기 원내대표와 이제 나경원 의원은 뭐 서로 이제 동작남매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해서 두 분 사이가 뭐 그렇게 나쁜 사이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김병기 의원은 지금 좀 전에 화면에서 본 것처럼 이제 원내대표회의라든지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좀 강하게 말씀을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또 만나서는 아이고 죄송하다 뭐 하면서 또 에이콘도 켜겠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말을 한 것처럼 결국은 그 국민의힘도 이런 어떤 이재명 정권 초대 총리에 대해서 발목 잡는 그런 어떤 인식을 안 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그 부정적으로 김민석 후보 청문회를 한 거 아닌데 청문회를 하면 할수록 의혹은 풀리지 않고 또 본인은 해명은 제대로 하지 않고 거짓말과 자료도 내지 않고 또 예산 규모라든지 지금 그 국가 부채율도 모르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무능이 드러난 이런 상황에서 점점 김민석 후보가 국무총리로서 대한민국 잘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 많아지고 특히 민주당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절대 다수석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인데 지금 국민의힘을 좀 설득을 좀 하려는 그런 어떤 의욕 내지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지금
화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나경원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농성장이 있는데 마치 이게 뭐 웰빙 뭐 농성이다 이런 식으로 막 조롱을 하고 있고 이런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어떤 태도야말로 저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좀 오만하고 독조하는 그런 어떤 인식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 웰빙 농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금 부끄럽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비판이 있어요. 그 포스팅을 할 때 SNS에 웰빙 김밥에다가 또 브랜드 있는 커피에다가 이런 것들을 사진 찍어갖고 자살행위를 하는 나경원 의원의 의정 활동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드럼통 들어갈 때부터 정무적인 감각이 떨어진다. 그런 부분에서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트집 잡히는 거에 대해서는 자승자박이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고요. 그런 면에서는 야당을 달래기 위해서 김민석 후보자도 본인을 반대하는 그 자리에 직접 찾아가서 그래도 뭔가 소통을 하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 의원도 사실은 찾아가는 게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야당이 소통을 하고 달래주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인준에 협조해달라는 그런 간접적인 제스처를 매일매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승적으로 같이 본회의에 참여해서 표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갖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이제 3일, 그러니까 모레 이걸 인준안 통과시키는 게 이제 목표인데 그 전에 어떤 합의나 협의가 있을지 한번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 씨가 기획한 토크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여권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이제 김어준 씨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눈 친밀한 대화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건 영상은 아니고요. 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형이라고 불러봐 그랬더니 김어준 씨가 형님 하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만날 때 나 대법관 좀 시켜달라고 하세요라고 이제 크게 소리치는 이런 장면들이 지금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이제 많이 돌고 있는데 저희 이제 그 스틸 화면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김어준 씨가 이제 기획을 했고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이 연출을 한 지난 주말에 이제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행사였는데 여기에 누가 참석을 했냐면은요. 지금 말씀드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그리고 정청래 의원 들어도 뭐 민주당에서 내로라 하는 분들이 이제 다 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행사였습니까? 그렇죠. 이례적인 사실은 예. 일반적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신박한 그런 행사였다고 보이는데요. 네. 김어준 씨가 기획해서 탁현민 전 그 행정관이 또 이 무대 이런 장치도 다 했고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 공연이나 퍼포먼스나 그리고 축하하는 그런 그런 시간이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조기 대선을 하면서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때의 선거와는 조금 다르게 예. 비상계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내란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춤추지도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엄중한 상황에서 이런 그렇죠. 선거를 치렀는데 결국에는 승리로 이끌었고 그런 부분에서의 자축할 수 있는 그런 세레모니의 일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민주당발 이런 컨셉은 아닙니다. 김어준 씨의 그런 컨셉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시대를 여는 그런 진보 지지자들의 뭐 축하의 향연 그리고 많은 굵직한 정치인들이 김어준 씨와 기존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호탕하게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러운 장면들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부럽기도 부럽지만 또 김어준 씨의 영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예. 김어준 씨가 물론 지금 유튜브 방송에서 구독자 수도 많고 하지만 저는 토크 콘서트에 저 자리가 한 15,000명에 그리고 굉장히 가격도 비싼 가격인데 꽉 차 있는 것도 놀랍지만 또 예. 민주당에 내놓으라는 어떤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석을 그러니까요.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와 진짜 김어준 씨가 대단하구나. 특히 좌파 진보 진영에서 어떤 영향이 대단하구나.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재미있는 것은 저기에 지금 이제 당대표 경선을 하고 있는 정청래 네. 의원 왔는데 지금 현재 박찬대 박찬대 의원이 의원은 안 왔습니다. 예. 왜 안 왔을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김어준 씨가 아주 대놓고 지금 이제 정청래 의원을 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오늘인가요? 여론조사 꽃에도 정청래 의원이 지금 앞서가고 있는 여론조사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김어준 씨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보다 좌파 진보 진영에서 영향이 제가 볼 때는 더 클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근데 참고로 박창대 의원한테도 김어준 씨가 초청장을 보냈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이제 안 왔다고 이제 전해지고는 있으나, 근데 이제 당내 지금 경쟁 구도를 봤을 때 당초에는
박찬대 의원이 유리하다는 평가들이 많았잖아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데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보통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근데 그 분위기가 요즘 많이 바뀌었다고도 합니다. 어떻게 지금 읽고 계십니까? 실제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예. 각각의 그런 의정활동의 특성이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진보 채널의 유튜브에 정기적으로 고정 출연하면서 많은 지지자들과의 직접적인 교감이나 스킨십을 했고 또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강단 있게 했다. 그리고 나름 또 밀당도 잘하고 또 코믹하게 만들 때는 또 상황을 또 이렇게 재밌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 법사위 운영을 잘했다라는 약간의 그 지지자들의 그런 긍정적인 평이 있는 것이고요. 박찬대 의원의 경우에는 원내대표 할 때부터 이재명 대표와의 사실은 교감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러면서 원내 살림이나 여러 가지 내부에서 예. 본인이 해야 될 것들을 충실히 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온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런 유튜브 출연이나 방송 출연이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자의 의정활동의 테리토리와 방식이 많이 달랐었는데 아무래도 당대표 선거라는 거는 지지자들, 권리당원의 지지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발점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뉴스공장이나 여러 유튜브에서는 정청래 의원님의 그 인지도가 좀 높고 출연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오히려 본인들이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청래 의원님은 공영 방송에 그리고 박찬대 의원은 또 유튜브에도 가끔씩 출연하고 이런 방식으로 크로스오버로서의 지금은 또 운동 방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과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친명인데 정말 색깔이 워낙 다른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가방에 이제 두 사람하고 같이 이제 생활을 해봐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팬덤은 정청래 의원이 월등히 더 많죠. 그런데 그 지금 이제 민주당 내의 어떤 영향력을 보면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해서 지금 대통령까지도 절대적인 영향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저는 대외적인 인지도는 서영교 의원이 상당히 앞서있지만 그러나 김병기 의원으로 쉽게 결정되는 것을 보고 이재명 대표의 영향이 좀 절대적인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이제는 이 김어준 씨의 영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좀 기류가 바뀐 것은 뭐 때문에 바뀌었느냐 저는 결국 지금 김어준 씨가 본격적으로 지금 당대표 선거에 지금 참전하고 있다. 이런 어떤 영향력의 결과로 지금 기류가 약간씩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홍석준 의원의 관전평 들으셨고요. 자,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 다른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퇴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혁신 점수에 빵점을 주면서 퇴장을 했습니다. 당내에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혁신 움직임을 점수 특정으로 한다면 저희 개혁에 대한 점수를 말씀드리면요.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정당이라면 당연히 당내에서 나오는 어떤 비판도 겸허 수용을 할 거고요.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쓴소리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애당심을 가지고 우리 당이 절박하게 변화를 하고 또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표현이 다소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김용태 혁신안은 결국 좌초된 거 아닙니까? 좌절된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좀 뭐랄까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한 50일 정도가 됐는데 결국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앉힌 거는 당이 변화를 바랬다라기보다는 그냥 변화를 말하는 사람이 필요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나도 빵점 그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에 이어서 김재섭 의원도 당 혁신에 대해서 빵점을 줬습니다.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상당히 안타깝죠. 변화를 말하는 사람이 필요했다. 결국에는 얼굴마담, 변화하는 척하는 마스킹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젊은 이런 김용태 정치인이 이용이 당한 거 아닌가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청년 정치인들을 키워서 정말 좋은 개혁 과제와 그리고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용태 의원도 천하 용인위에서 개혁신당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았는데 다시 한번 이번에 당에서의 기득권 고수당으로서의 여러 가지 절벽을 경험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측은지심이 느껴지는 상황이고요. 지금의 비대위 그리고 앞으로 전당대회 그리고 혁신위 구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움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나물의 그 밥 여전히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내란과 비상계엄에 책임 있는 당으로서 국민들이 정말 오명을 계속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몇 년은 더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송원석 비대위가 출범은 했습니다. 그런데 김재섭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혁신위가 또 꾸려질 텐데 비상대책위가 있고 혁신위가 있고 이거 옥상호가 아니냐 이런 비판. 과연 국민의힘의 혁신의 방향? 이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비대위는 글자 그대로 지금 이제 당대표 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당 지도부 체제를 뽑는 데 어떤 그 임시 관리형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혁신위는 새롭게 이제 그 당대표가 구성된다 할지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당을 이제 개혁하고 혁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역할이 확실하게 이제 분담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이 이제 구성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제 그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나 김재섭 의원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따갑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굉장히 좀 뭐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 이런 인식은 주지만 그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민주당처럼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진 않는다. 할 말은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건강한 당이다.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안타까운 게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한시적 이런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그 권한이나 역할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 이런 것들을 결국은 혁신위에서 잘 받아서 새로운 어떤 지도부와 같이 이 당을 개혁 혁신을 해야 되는 큰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개혁도 잘 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처럼 콘서트 한번 열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건강한 당이라고 하셨는데 수술대에 올라가서 그 고름을 짜내는 게 아니라 고름 부위를 아예 절단해 버려야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대대적인 개혁과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다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 부동산 대출 규제가 또 하나 추가됐습니다. 이 소득에 비례해서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정하는 이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시행이 된 건데요. 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지 나흘 만에 DSR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가계대출 한도가 크게 줄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쉽게 말해 실제 대출 금리에 가상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금리엔 변화가 없지만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나는 만큼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3단계 시행으로 은행과 제2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1.5%의 가산금리가 더해졌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이유로 올해 말까지 지금의 스트레스 금리 0.75%가 유지됩니다. 연봉 1억 원인 사람이 수도권에서 연 4% 금리로 5년 고정 뒤 변동 금리가 적용되는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지금보다 대출 한도가 2천만 원 줄어듭니다. 같은 조건에서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의 대출 한도는 1,750만 원 낮아집니다. 결국 수도권에서 최대 한도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 없이 연소득 1억 원이 넘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여기에 생애 최초 특례 LTV 등 강화된 대출 규제까지 고려한다면 수도권 집값 마련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런 대출 옥죄기로 가계부채 억누르기에 나섰지만 한국은행은 가계빚 급증세가 8, 9월까지 이어질 거란 관측을 내놨습니다.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계획인데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규제지역 확대 등 추가 규제안이 필요하다고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상반기 수출이 작년과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반도체와 또 강세를 보인 선박 등이 수출을 견인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3,347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비해 0.03% 감소한 수치입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일평균 수출은 2.3% 증가한 25억 6천만 달러, 역대 2위입니다. 갑작스러운 미국의 관세 조치와 중동 사태,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악재만 잇따랐는데도 상당히 고무적인 성적표입니다. 굉장히 선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분들이 여러 가지 경영 전략을 통해 갖고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분투하셨지 않나. 그 배경에는 역시나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DDR5와 HBM 등 고부가 가치 제품 수요가 늘어난 데다 메모리 제품 가격도 오르면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선박 판매도 급증했고 무엇보다도 미국 관세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가 하이브리드차 수출 호실적에 힘입어 역대 2위 실적을 낸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미국으로의 수출이 3.7% 급감하고 대중국 수출도 4.6%나 크게 줄었는데 이 같은 추세는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라 대비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특정한 시장에 너무 의존도가 큰 거는 또 이제 상황이 변했을 때 영향을 굉장히 민감하고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변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하반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한미 관세 협상에 총력 대응하고 무역 금융 공급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수출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역대 6월 가운데 최대 실적인 598억 달러를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고 무역 수지도 9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관세 충격 속에서도 하반기 수출 동력을 이어나가려는 정부와 산업계의 발걸음이 분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4차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11,260원, 사용자위원들은 1,115원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내놓은 3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린 겁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차는 1,470원에서 1,150원으로 줄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홍제동에서 석축 위에 있는 주택 외벽이 무너져 주민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최근 내린 비로 집안이 약해졌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장마 기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축 위에 있는 건물 외벽이 통째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벽 안에 있던 단열재와 나무 판자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새벽 2시쯤 서울 홍제동에 있는 주택 외벽이 무너졌습니다. 퉁 소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나 퍽소리 들었지. 그때서부터 잠은 못 잔 거지. 이 사고로 건물 안에 있던 주민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건물 아래 주차돼 있던 차량도 크게 파손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 바닥에는 외벽에서 떨어져 내린 돌무더기가 고스란히 남아있고 현장에는 추가 붕괴에 대비해 통제선이 빙빙 둘러쳐져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추가 붕괴 우려로 건물에 거주하던 10가구, 주민 17명은 임시거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민 분들은 이재민 숙소에 이동해서 지금 거처를 마련을 해드렸고요. 관할구청이 긴급 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최근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집안이 약해진 게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건축물 하부에 있는 석축에 물이 들어가고 또 그걸로 인해서 석축 안에 있는 흙들이 빠져나가고. 지난달 경기 고양시에서는 집중호우 이후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고 경기 양주시에서는 군인 숙소 옹벽이 무너져 주차돼 있던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장마 기간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경찰서 바로 앞에서 불법 유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이 퇴근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확인 결과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중순 밤 11시 강원 춘천경찰서 정문 CCTV 영상입니다. 경찰서 앞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불법 유턴하다 직진하던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잠시 멈춰선 차량. 하지만 운전자는 내리지 않고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마침 퇴근하던 경찰관이 사고를 목격한 뒤 차량을 추격합니다. 사고를 당한 택시 운전기사도 부랴부랴 차에 다시 올라타 따라 나섭니다. 요리조리 400m가량 도주하던 차량은 결국 인근 아파트 정문 차단기에 막혀 멈춰섰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직감적으로 저 사고가 났는데 차가 서지 않고 이제 이게 휙 돌려가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기사분께서 저 차 잡아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직감하고 이제 따라갔죠. 이제 차에서 내리자마자 좀 비틀비틀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가 넘는 만취 상태. 경찰은 30대 남성 운전자를 위험운전치상 등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뺑소니 검거 영상을 강원경찰청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서울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인근 도로에서 SUV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40대 남성이 차에 치여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50대 여성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고 진술했는데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CCTV를 살펴본 결과 급발진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북 지역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들이 집단으로 2차 감염돼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1일 충북 청주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진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를 치료했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7명이 발열과 근육통 등 증상을 보여서 검사한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환자실 안에서 기관 내 삽관, 인공호흡기 적용, 심폐소생술 등 장시간 처치를 하는 과정에 환자의 혈액과 체액에 노출된 거로 조사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6월 전국 연합 학력 평가 영어 영역 정답이 사전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일부 학원 강사를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답안을 처음 유출한 사람을 찾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 현재 고등학교 교사나 교육청 관계자의 연루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YTN이 단독 보도한 고1 전국 연합 학력평가 답안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일부 학원 강사를 형사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유출 정황이 포착된 SNS 등 실마리를 추적해 일부 용의자의 신원을 측정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경기도 지역에서 일하는 학원 강사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답안을 전달한 인물과 더 나아가 처음 답안을 유출한 사람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험 종료 전 고등학교 1학년 해설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나 교육청 관계자가 연루됐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출제를 맡은 부산교육청은 지난 4월 말 전국 시도교육청에 문제지와 해설지가 담긴 보안 파일을 전달했고 이를 각 교육청이 인쇄해 일선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이후 전국 연합 학력평가가 치러진 지난달 4일 고1 영어 영역 시험을 40분 앞두고 문제와 정답, 해설이 학원 강사 등 3,200여 명이 모여있는 SNS 오픈 채팅방에서 공유돼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처음 유출한 사람이 교사나 교육청 관계자로 특정될 경우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YTN 유소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 등에 이어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됐습니다. 대선 전후 이 대통령의 공판 절차가 연기된 건 4번째로 사실상 형사재판 대부분이 임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형사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공판 준비 기일에서 정식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명시적으로 대통령 업무 수행에 연속성을 거론한 만큼 5년 뒤 임기가 끝날 때까지 사실상 재판이 중지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이 당선 전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멈춘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지난달 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대장동과 백현동 위례개발비리 의혹,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부도 공판 기일을 추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죄 등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이 근거가 됐습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혐의 가운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만 남게 됐습니다. 오는 22일 공판 준비기를 앞두고 있는데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부가 이 사건 심리도 맡고 있는 만큼 마찬가지로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수 신임 법무차관이 국회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는 새 정부 검찰개혁 청사진에 공감한다고 했고 현직 대통령의 재판 중지를 둘러싼 논란에도 의견을 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이진수 신임 법무차관은 임명 이틀 만에 나선 국회 데뷔전에서 새 정부 검찰개혁 방향에 우선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중한 태도였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 이 법안에 대해 찬반 여부를 직접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시점상 성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야는 탐색전도 없이 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두고 세게 충돌했습니다. 공소 수행 부분이 당연히 헌법에 의해서 중단이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평등 원칙에도 위배되고 어떻게 보면 국민에 있어서 특혜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차관은 헌법학자들 사이에도 논란이 있다면서 임기가 끝나면 재판이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특혜 조사 논란 질문도 나왔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총장을 보좌했던 이 차관은 과정은 부적절했지만 무혐의 처분은 옳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 당시 청사금지법 관련된 재반 이슈를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서 결론을 내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에 단초가 된 구속기간 계산 방식은 현재는 다시 시간이 아닌 일수로 계산한다고 밝혔고 자신을 둘러싼 친윤검사 논란은 알고 있다고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상법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시각차는 여전하지만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코스피 5천 시대 달성을 위한 첫걸음인 상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반대하던 야당이 선회할 뜻을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처리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좌초된 법안에 감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더한 강화된 개정안입니다. 코스피 5천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입니다.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시각차는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의석 상황과 1,400만 개미 투자자를 의식해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인 만큼 세제 혜택 같은 당근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빈대 잡자고 초과 삼간을 태우면 안 된다며 보완할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민주당은 이런 제안은 법안 통과를 막으려는 일종의 시간 끌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안심사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런 엇박자를 드러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권리를 전혀 찾아주고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세상경을 쓰고 있습니다. 배임죄를 좀 완화한다든가 기업들의 그 여러 가지 경영권을 침해하는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깜짝 회동한 양당 지도부는 이런 이견을 계속 논의해 남은 기간 합의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능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일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목요일 본회의에서 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는데 압도적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의 반발이 큰 변수는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3,130선을 찍고 52주 최고 기록을 나흘 만에 다시 갈아치우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 입장을 선회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저평가됐던 지주사들의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날보다 0.58% 오른 3,089.64로 출발한 코스피는 시작부터 맹렬히 달렸습니다. 개장 35분 만에 3,130선을 넘기더니 11시가 지나 3,133.52까지 찍었습니다. 52주 최고 기록을 나흘 만에 다시 쓰면서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상승분을 토해내더니 이내 3,089.65로 마감해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주 환원 대책이 담긴 상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상승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개정안 반대에서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뒤바꾸며 시장의 기대감이 불어올랐습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건 주요 그룹의 정점이자 관리인 역할을 해온 지주사들입니다. HS효성은 전거래일 대비 30% 가까이 껑충 뛰었고 크라운에테와 한화, SK지주도 좀처럼 없었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대주주 중심의 회사라는 인식에 저평가됐지만 이제는 주주 권리 보장과 회사 자산에 비례한 주가를 주문하는 정부 기조에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 기준으로 못해도 0.8배 또는 1배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 안 수준으로 맞추게 된다면 주가를 끌어오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금융시장 정상화로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증권가로 끌어오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에 시장이 상승 랠리로 화답하는 가운데 공약대로 5,000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투자 수요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주택이 투자와 투기 수단이 돼 주거 불안정을 초래되고 있다며 해법 가운데 하나로 주식시장 활성화를 제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난 집값 급등과 관련해 공개 발언을 내놨습니다. 주택과 부동산 문제 때문에 혼선과 혼란이 있었다고 밝힌 겁니다. 지난달 27일 역대급 대출 규제로 평가받는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처음 나온 언급입니다. 이 대통령은 주거 불안정의 주요 원인으로 투자 수요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꼽았습니다. 자꾸 이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또 초래해 왔습니다. 국내 투자 수단이 주택이나 부동산으로 한정돼 시중 유동 자금이 과도하게 몰린다는 취지입니다. 황금성 낮은 부동산에 너무 많은 돈이 묶이면 내수와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좀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주 권리 강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기 북부 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은 평화 경제 특구 조성 등 접경지 개발과 지원을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투자 수단으로서 주식시장을 연일 강조하는 건 자금 선순환을 유도해 집값을 잡고 동시에 국내 기업 육성도 이끌겠다는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첫 통화를 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럭슨 총리에게 뉴질랜드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고마운 우방이라며 앞으로도 경제와 국방, 방산, 우주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럭슨 총리는 이에 최근 뉴질랜드에서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양국의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국내 첫 단독 일정으로 여성 기업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등 주최로 열린 여성기업 주간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김 여사는 격려사에서
여성 기업인들은 기업인으로서의 어려움뿐 아니라 유리천장, 경력 단절 등 여성으로서 어려움도 겪고 계실 것이라 짐작한다며 여성 기업인들이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9월부터는 예금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갑절이 늘어납니다. 이승은 기자가 하반기에 달라지는 생활형 제도를 소개합니다. 7월 1일부터 지출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거주자가 대상이고 공제율은 30%, 연간 300만 원 한도입니다. 퍼스널 트레이닝 비용 등의 헬스장 이용료가 포함돼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전체 금액의 50%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족에게 일단 국가가 양육비를 월 20만 원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징수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뒤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의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합니다. 2학기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이 인상돼 전체 대학생의 절반인 10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자녀 가구 1에서 3구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연 40만 원이 인상됩니다. 또 미술품이나 저작권 등을 지분 형태로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상품도 배당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는 22일부터는 연 이자율이 60%가 넘는 대부계약이 원천 무효가 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9월부터는 예금 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사가 파산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 원까지는 보호받습니다. 10월부터는 자활사업 참여 뒤 취업이나 창업으로 생계급여를 벗어날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이 1년에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1,800억 원으로 10년 만에 상향 조정됩니다.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 기준도 14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전기와 가스, 수도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시행은 오는 22일부터로 지원 금액은 공공요금의 인상 정도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지원 금액만큼 공공요금을 차감해 부과하는 간접 지원 방식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 이춘식 할아버지 자녀들이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금 신청 서류를 위조했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녀 한 명이 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배상금 수령 목적으로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지난 1월 끝내 일본 전범 기업의 사죄를 받지 못하고 105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고인이 되기 전인 지난해 10월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금, 즉 판결금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기부금 형식으로 마련한 돈이 아닌 일본 측에 직접 배상을 받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 갑자기 변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이 할아버지 장남은 동생들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던 아버지를 속여 배상금을 받아냈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아버님은 얼마 전부터 노안과 선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시고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5개월여 수사 끝에 배상금 수령이 이 할아버지의 뜻이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녀 A씨와 B씨가 판결금 수령 서류인데 병원 관련 서류라고 속여 이 할아버지 손을 잡고 서명을 적는 공간에 서명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후 정부 재단에 서류를 제출한 뒤 돈을 받아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자녀 가운데 한 명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또 다른 한 명은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배상금이 이 할아버지 뜻에 반해 지급됐다는 것이 뒤늦게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가운데 강제동원 피해자의 반대가 명백한 상황에서 제3자 변제를 무리하게 추진한 윤석열 정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SPC 삼리 시화 공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들은 YTN에 기계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나면 직접 몸을 넣어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은 물론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노동자 양모 씨가 끼어 숨진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사진입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공간에 몸을 숙이고 들어간 양 씨는 돌아가는 기계에 윤활유를 칠하다가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활유 자동 분사 장치가 있었지만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게 국가수 감정 결과입니다. 경찰은 이로 인해 양 씨가 직접 윤활유를 뿌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근무했던 전직 직원들은 평소 기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많이 났고 그럴 때마다 직접 윤활유를 칠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때 여기 밑에 들어가서 쪼그려서 이 컨베이어를 닦다 보니까 그때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 걸레가 빨려 들어가는 걸 보고 아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였구나. 옷 같은 일부가 끼었으면은 아무래도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럼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안으로 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 잘못 움직이거나 하면 되게 그게 조심스러워요. 끌어 들어갈 수도 있고. 경찰도 공장 노동자들로부터 비슷한 진술을 확보했는데 끼임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기계 작동을 멈추는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계 소음까지 더해지며 동료들이 양 씨에게 사고가 났다는 걸 알아채기까지 2분 넘게 걸린 사실도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여기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작업자들이 이렇게 다 하나씩 떨어져 있어요. 도움을 요청을 해도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서 들리지.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은 물론 업체 측이 노동자가 사고 위험이 큰 환경에서 일하는 걸 알면서도 방치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SPC 측은 윤활유 자동 분사 장치는 제대로 작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사기간 현장 감식된 사고로 설비가 파손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접 윤활유를 뿌리기 위해 기계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는 작업자들의 증언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은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를 가장해 AI를 활용한 친환경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의혹을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투자 사기 의혹을 받는 글로벌 골드필드의 대표 정모 씨가 구속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투자자는 2,000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2천여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글로벌 골드필드 GGF는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라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GGF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친환경 사업에 투자한다며 사람들을 유인했는데 초기에는 투자금의 수십 %에 달하는 수익을 며칠 만에 지급해 신뢰를 쌓았습니다. 또 대규모 봉사활동을 하고 언론을 통해 홍보하는 건 물론 국회의장상 등 각종 상훈 이력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행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땅 같은 거 한 데를 좋게 이렇게 개간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설명을 하길래 그런데 지난 4월 업체는 모든 출금을 갑자기 중단했고 대표 정모 씨도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2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지난달 정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걸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약 2,000명, 피해 금액은 2천여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GGF를 사회적 기업으로 믿고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피해자들도 있는데 이들 사이 갈등으로 살인사건이 벌어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건을 일부 송치한 경찰은 정 씨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정부가 4차 산업 인력 수급 대책을 마련하면서 미래 인력 수요는 적게 예측하고 공급 효과는 과다 계산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2년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을 수립하면서 퇴직자 등 기존 고용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 수요는 고려하지 않고 산업 성장에 따른 수요는 과다하게 예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교육부는 이를 기초로 4차 산업 인력 확대 방안을 수립했지만 공급 효과를 잘못 산정하고 세부 분야별 대책은 마련하지 않아서 빅데이터나 사이버 보안 등 6개 기술 분야에서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의 여파로 지난달 통신시장에서 이용자 66만 명이 번호 이동을 했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지난달 SK텔레콤과 KT, LG U+, 알뜰폰 간 번호 이동 가입자 수는 66만 6천여 명으로 전달보다 42% 감소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지난 5월 93만 명이 번호 이동을 한 것과 비교하면 이동이 잦아드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평상시 수준인 50만 명 내외보다는 많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가 공개 이후 글로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해피엔딩이었던 결말이 지금처럼 바뀐 이유는 뭔지 김승환 기자가 황동혁 감독을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는 공개 직후 글로벌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드라마로 이례적으로 지난 주말 도심에서 퍼레이드까지 벌이며 화려한 피날레를 맺었습니다. 역시 오징어 게임은 결국 고향에서 가장 사랑받는구나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멋진 피날레였던 것 같아요. 애초 시즌3 결말은 이정재가 맡은 기훈이 게임에서 다시 살아나 딸을 만나는 해피엔딩. 하지만 기훈이 미래 세대를 위해 희생하는 결말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해피엔딩을 만들 수가 없었던 건데요. 시즌 2, 3에 거쳐서 점점 나빠져가는 세상을 그 안에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묘사하는 것이 더 맞다고. 시즌3 내용의 호불호에 대해선 팬들 각자의 기대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한다며 어떻게 만들었든 감론을 박은 계속됐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만의 어떤 방식과 눈으로 이 시리즈, 이 오징어 게임을 봐주셨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바뀌거나 배반당했을 때 뭔가 실망감이나 배신감을 느끼시는. 미국판 오징어 게임이 나올 거라는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 얘기를 듣지 못했다면서도 늘 협업할 준비는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K 콘텐츠, 제2, 제3의 오징어 게임이 나오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 위험할 것 같은 것에 더 끌리는 항상 선택을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작품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좀 불안하지만 조금 떨리지만 그런 작품에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우리 고유의 문자 한글을 예술 작품으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전북 전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글의 폰트화를 주제로 서예와 회화가 결합한 실험적인 작업들이 소개돼 눈길을 끕니다. 윤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12개의 사각형이 한글의 형상을 담고 있습니다. 흰 종이에 검은 먹으로 쓰이는 전통 서예와 달리 원색 색지 위에 휘날린 붓질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한글이 숨쉬다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전시는 서예가와 화가 8명이 함께 모여 한글의 조형성과 예술적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한글을 통해서 예술성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런데 보통은 문자는 의사소통의 수단이지만 여기서는 어떤 형상을 통한 조형미를 찾아냄으로써 올해 1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한글 서예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등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자가 아닌 한글이 서예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글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기념도 할 겸 또 앞으로도 한글이라는 이런 것이 K의 어떤 컬처로서 세계에 좀 알리는 어떤 그런 시발점. 단순하고 익숙해서 오히려 예술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여겨졌던 한글. 작가들은 글자 하나하나의 점과 획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했습니다. 조형미는 물론 글자의 읽는 맛까지 놓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받는 이번 전시. 오는 7월 13일까지 전주 현대미술관에서 이어집니다. 한글을 매개로 한 예술적 실험의 현장. 서예와 회화가 함께한 이 실험은 한 공간에 녹아들어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합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최근 낮 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유럽에선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도 더위에 고통스럽습니다. 동물원에선 찬물 샤워와 얼린 간식을 제공하고 폭염에 쓰러진 야생 여우들을 구조하는 여우병원도 일찌감치 북적이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찍부터 찾아온 더위에 베를린 동물원은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코끼리들은 입을 벌린 채 사육사가 뿌려주는 찬물에 온몸을 맡기며 샤워를 즐깁니다. 좀 더 찬물을 맞고 싶은 마음에 사육사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구경하던 아이들은 더욱 신이 납니다. 더위에 부쩍 움직임이 둔해진 불곰과 더운 낮 시간을 피해 아침 저녁으로만 활발히 움직이는 수달은 얼린 과일 간식이 반갑습니다. Die Eisbombe haben sich natürlich trotzdem schmecken lassen, gerade wenn da so Leckereien drin eingefroren sind. Und da ist man dann auch mal ein bisschen aktiver an solchen Tagen. 물보다 진흙 속에서 더위를 식히는 코뿔소는 이미 폭염에 지쳤는지 꼼짝하지 않습니다. 30도를 훌쩍 넘는 더위에 힘겨운 건 런던 인근에 사는 야생 붉은 여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원한 케이지 안에서 곤히 자는 이 아기 여우들은 아주 운이 좋은 편입니다. 폭염에 탈진해 쓰러졌거나 아픈 여우들을 발견하고 이 병원으로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And they come in here. Sometimes if they're very sick, they go into the intensive care unit, which you've probably seen, the shoreline. And then when they're well enough to come out of there, then they come into one of these pens. 해마다 기후위기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더 일찍부터 더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동물들이 더위를 피할 그늘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프로야구 LG가 선두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롯데를 물리치고 단독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스틴은 구단 사상 최초로 3년 연속 20홈런을 때렸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3회 원아웃 이후 김현수의 2루타로 LG가 득점 찬스를 잡습니다. 다음 타자 오스틴이 롯데 선발 데이비슨의 슬라이더를 받아친 공이 담장을 넘어 왼쪽 포를 맞고 떨어집니다. 130m를 날아간 대형 홈런으로 오스틴은 LG 구단 최초로 3년 연속 20홈런을 기록했습니다. LG는 2대1로 쫓긴 7회 김현수의 중전 안타로 귀중한 추가점을 뽑아 결국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2연패를 끊고 3위 롯데를 2경기 차로 밀어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플레이에서 좀 실수 없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좀 날씨가 많이 힘들다 보니까 좀 틀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잘 관리하려고 하고 있는 게 저희 선수들이 집중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타격 부진으로 2군에 머물다 돌아온 KT 로하스는 키움을 상대로 7회 역사적인 솔로포를 터뜨렸습니다. 통산 174개 홈런으로 두산의 우주가 남긴 외국인 타자 최다 홈런과 타이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에선 임지열의 석점 홈런 등 방망이가 살아난 키움이 7대3으로 승리하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선두 한화는 NC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4대0으로 끌려가다 노시환과 문현빈의 솔로포로 2점을 따라갔고 8회에 대거 6점을 뽑았습니다. 최은성은 석점짜리 아치로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삼성은 7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선발 후라도를 앞세워 두산을 4대1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고
기아는 7회 고종욱이 결승타를 쳐내며 SSG를 3대2로 물리쳤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전북 공격수 콤파뉴가 프로축구 K리그1 21라운드 VIP로 선정됐습니다. 콤파뉴는 지난달 27일 김천과의 원정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전북의 2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콤파뉴는 전반 36분 상대 수비와의 경합을 이겨낸 뒤 골문 구석을 노린 오른발 슈팅을 성공한 데 이어 후반 8분 추가골까지 넣었습니다. 올해부터 국제대회로 확대된 여자 프로농구 퓨처스리그가 내일 부산에서 개막합니다. 주로 2군이나 신인급 선수들이 뛰었던 퓨처스리그이지만 이번에는 주저급 선수와 아시아 쿼터 선수가 대거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도쿄 하네다와 대학 선발팀, 싱가포르와 몽골 국가대표팀 등 4개 나라 10개 팀이 치열한 경쟁을 펼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의 열기가 밤사이에도 식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밤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6도, 대전 26도, 광주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고 내일 낮에는 서울 기온이 32도, 강릉 35도, 대구 36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가 높아 체감 더위는 더 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을 입는 등 온열 질환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중북부 지역에는 낮까지 빗방울이,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오후 한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충청 이남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오전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북부 지역에는 모레도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